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병원에서 일하며 남편이랑 아이 키우고 사는 그냥 그런 아줌마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뉴스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갑질에 관련한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하도 많아서 또 나오네?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막상 제 일이 될 줄 알았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만약 내가 나중에 당한다면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돌려줘야지 했던 다짐은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실패했으면 사이다 사연이 아니겠죠. 지금부터 재밌게 얘기 풀어드릴게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 친정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의 출발점이자 뒤에 벌어질 개판들을 대비하게 만든 유일한 멘탈 멘토가 우리 엄마였거든요. 암튼 어릴 때 저는 진짜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런 귀여운 차원이 아니라 어릴 때 제 눈에 저희 엄마는 거의 동네 히어로였던 거죠. 하얀 가운 싹 걸치고 내과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간지난다고요. 그 당시 저희 동네 내과는 병원이 크기도 꽤 컸고 사람도 끝도 없이 몰려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주르륵 서서 기다리는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딱 보면 저분이 이 병원의 메인 담당자구나 싶은 포스가 있었습니다. 동네 내과 중에서는 꽤 큰 편이라서 수액 같은 것을 놔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병원에서 주사를 잘 놓느냐 아니냐로도 평이 많이 갈린다는 거. 그런 일을 할 때는 늘 나서서 하는 분이 우리 친정엄마셨어요. 우리 엄마는 아이도 노인도 혈관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팔도 딱딱 한 번에 혈관을 잡아서 수액을 놔주고 체혈을 하는 그런 분이셨죠. 오죽하면 경력 많은 간호조무사분들까지 우리 엄마가 체혈하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사실 동네 내과라는 곳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들만 뽑잖아요. 전문 간호사는 잘 못 쓰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간호대를 나온 정식 간호사였거든요. 그럼 보통 큰 병원 가는 게 더 맞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쯤이면 너네 이제 뭐 해 먹고 살 건지 생각해야지 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잖아요. 저도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진로 고민하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엄마를 보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굳이 동네 내과에서 일하지? 저 정도 실력이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루는 엄마랑 밥 먹다가 말 꺼낸 거죠. 엄마는 간호사인데 왜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거야? 대학병원 그런 데는 더 좋은 거 아니야? 아이고, 많이 컸네. 그런 게 궁금해질 나이가 됐어. 그랬더니 엄마가 밥숟가락 들고 있다가 딱 멈추고는 약간 웃으면서 담담하게 옛날 얘기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도 너 초등학교 때까진 대학병원에 있었어. 근데 거기서는 교대 근무가 너무 빡빡해서 말이야. 퇴근하려고 하는데 응급 들어왔다 하면 다시 뛰어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몰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엄마가 조용히 문을 닫던 뒷모습이 희미하게 스쳤던 것 같은. 하지만 그땐 그냥 엄마는 바쁜 사람 이 정도였어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를 거의 못 보겠더라고. 너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챙겨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큰 병원 그만두고 동네로 옮긴 거야. 엄마는 영선이랑 시간 더 보내고 싶었어.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훅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저 병원이 편해서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편함의 이유가 저였던 겁니다. 엄마,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월급도 더 적잖아. 엄마 커리어에도 도움 안 됐을 텐데.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네가 있어서 좋은 거지.
너 크는 거 옆에서 지켜본 게 엄마한텐 제일 좋았어.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확 풀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더 꽉 조여오더라고요.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에요. 희생을 했으면서도 희생 같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 힘들었던 얘기도 희한하게 듣는 사람 마음 안 다치게끔 꺼내는 사람.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운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그냥 착하다 이런 평범한 표현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씨가 고와도 너무 고운 분이라고 해야 맞아요. 진짜로요. 천성이 의료인이세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시골에 있는 외진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봉사를 다니셨거든요. 그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일하면서도 주말이나 틈만 나면 조용히 짐 챙겨서 저를 데리고 훌쩍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진 시골 마을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요.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거의 큰 결심이 필요한 동네예요. 차가 있어도 한참을 달려야 보건소가 나오고 그마저도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의사가 내려오는 시기죠. 그것도 보건소를 좋아해서 꾸준히 내려오는 의사가 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은 군의관들이 잠깐 들러 진료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실제 아픈데도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참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시골 어르신들은 병원 한번 가는 게 일이야. 그래서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 이 말이 그때는 그냥 흔한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엄마는 그때부터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시골들을 돌아다니며 주사 놔드리고 혈압 체크해드리고 약 먹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옆에 데리고 다니신 거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왔네 왔어. 지난번에 와준 덕에 내가 지금까지도 기침을 안 여.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니가 약 제대로 드셔서 좋아지신 거죠. 아유, 또 그런 소리 한다. 내가 유자차 맛있게 타줄 테니까 호로록 먹고 가. 영선이 유자차 좋아하지? 네, 할머니. 아이고, 싹싹하네. 둘 다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 둘이 복덩이야, 복덩이.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봉사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가 가끔 그런데 애를 왜 데리고 가? 라고 하시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절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공기 좋고 풀냄새 맡고 요즘 애들이 자연이랑 친해질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 누구도 잘 못하는 경험 시켜주는 거지.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골 가면 차 창문만 열어도 바람 냄새가 완전히 달랐고 논길 지나면 흙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봉사 끝나고 나면 꼭 저를 데리고 작은 동산 같은 데 올라갔거든요. 키 작은 야생화 같은 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면 영선아, 저거 봐라. 예쁘지? 하고 알려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요. 엄마가 저를 키울 때 늘 하셨던 방식이 있었어요. 사람한테 잘해라. 남을 배려해라. 자연을 아껴라. 이 말들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괜히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남들 어려워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아이가 돼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참하게도 컸네 이러셨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언젠가 크면 엄마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서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요. 그런 성격은 엄마 교육대로 잘 큰 것 같은데 솔직히 공부는 진짜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교 성적만 보면 엄마의 속을 썩였다고 해야 맞죠. 심지어 간호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했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갔어요. 그냥 그 시절 평균적인 학생들이 그렇듯 일단 대학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대학을 다니고
사회 나가서 취직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흘러가듯 살았는데 결국 마음을 접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더 늦기 전에 간호사가 아니라도 최소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했는데 무사히 붙어서 병원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정형외과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또 진짜 코미디처럼 시작된 인연이거든요. 남편이 뭐 새로운 의사쌤, 이런 로맨스 드라마 같은 전개도 아니고요. 남편은 발목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러 병원에 왔던 환자였어요. 저는 접수하고 안내하고 뭐 그런 일들 보고 있었고요. 남편이 그날도 물리치료 받고 나가다가 목발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동으로 완전 앞으로 넘어졌는데 문제는 그 앞에 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 어, 어, 환자분, 아! 둘 다 정신없었어요. 진짜 슬로모션처럼 제 쪽으로 와르르 넘어지더니 제가 그걸 받아주려다가 같이 뒤로 꽈당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은 다리 다친 상태였고 저는 멀쩡했는데 그 한 번에 엉치뼈를 다쳐버렸습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를 받다가 환자한테 맞아서 다친 기괴한 상황.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보험 처리가 어떻고 치료비가 어떻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 좀 웃긴 상황이다 보니까 금방 어색함이 풀리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밥이나 한번 드실래요? 를 시작으로 그렇게 연이 닿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듣고는 다 배를 잡고 웃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진짜 웃겨서 분위기 환기용으로 자주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뼈에 금간 두 남녀가 한 명은 목발 짚고 한 명은 허리 보호대까지 차가면서 데이트를 하다 눈 맞았으니 얼마나 웃기고 소중해요. 시댁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어딨냐. 천생연분이라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지 하고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호탕하신 분이거든요. 키는 그 연세 또래 분들보다도 상당히 작은 편이시긴 한데 몸체는 꽤 퉁실하고 건강한 인심 좋은 동네 아주머니 있죠. 딱 그런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현관문을 휙 열어주시면서요. 절 반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네 하시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살짝 꼬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굴 표정은 또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서 저는 인지부조화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누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아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여 입이 꼬였네 귀한 분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엄청 빠르게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말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웃음이 팍 터져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참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상한 급소를 맞은 것처럼 웃음이 확 새어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시댁의 첫 인사를 간 상황이었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어버렸으니 그게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 웃음을 공유하면 더 빨리 가까워지는 법이잖아요. 제가 웃으니까 시어머니도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아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 맞아?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다니까. 왜 웃어? 어머님, 제가 웃음이 한번 터지면 잘 안 멈춰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저의 개그 코드는 맞아도 너무 맞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요, 한국 코미디 중에서도 정말 B급 감성이 있잖아요.
웃기려고 만든 영화 말고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면서 툭툭 터지는 그런 B급 있죠.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한다고 시댁에서 말할 수 있을까 처음엔 엄청 고민했죠. 혹시 나보고 철없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똑같은 취향이셨다는 거예요. 명절 때 개봉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들 있잖아요. 아이, 저게 뭐야 하면서 보다가도 결국 웃게 되는 그런 영화요. 제가 명절마다 보고 싶어도 시댁가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있다 보면 영화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이번 명절도 못 보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영선아,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저는 그때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영화요? 내일 차례 지내야죠. 아이 깨모람, 이번엔 남자들끼리 한번 지내보라고 해. 며느리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손 안 대려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우리 핸드폰 끄고 잠수 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에 축복의 문이 딱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 집은 진짜 다르구나. 시댁에서 명절상을 안 차리고요. 남자들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선언을 한다니까요. 그걸 듣고 저는 속으로 아, 나 여기 시집 온 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옛날부터 상 차리는 거 질색이여. 설거지하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러시는데 딱 제 스타일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워낙 뭐든 정갈하게 해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털털하시고요. 그만큼 속이 그렇게 따뜻하시고 유쾌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명절마다 영화 보고 맛집 가고 심지어 쇼핑까지 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남자들이 기가 팍 죽어서 앉아 있는데 그게 또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렇게 점점 시댁에서는 차례상 챙기는 것도 없앨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절친 생긴 느낌이랄까요? 시댁에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좀 더 살갑게 굴고 싶으신데 너무 부담 줄까봐 연락도 조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그 배려를 느끼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었죠. 시댁에 가도 제가 움직이려고 하면 앉아 있어 영선아 라고 말하시고요. 진짜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머님, 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저 맨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아이고, 내가 더 고맙지. 딸 없이 살아서 한이었는데 영선이가 와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겠지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며느리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딸 대하듯이, 아니 어떤 때는 딸보다 더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일에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시댁 쪽은 쉬는 날이면 집에 와서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불러내는 경우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정반대였어요. 쉬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밥을 같이 먹자고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제가 먼저 어머님, 저 내일 시간 돼요.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연락해야만 같이 놀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꼭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고요. 그러다 제가 언제는 그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영선아, 며느리는 말이야.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시댁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 꼭 밖에서 보자. 우리 둘 다 편하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배려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배려해주고 있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제 친구들은 다들 시댁 갈 때마다 한숨을 붙들고 사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 오면 그냥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아싸, 또 어머님이랑 놀러 가는 날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는 곳도 참 다양했습니다. 어머님이 친구분들이랑 좋은 곳에 놀러 가면 그때는 꼭 제 생각이 난다면서 다음에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단풍 구경 가자고 하시면 저는 또 너무 좋아 가지고 "어머님 저 무조건이요." 하고 달려나갔고요. 공원 소풍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거든요. 공원에 가기로 한 전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영선아, 내일 날씨 좋대. 너무 잘 됐다. 내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도시락 싸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와, 도시락이요? 어머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냐? 내가 싸지. 너는 그냥 몸만 와. 아니다. 우리 집 돗자리가 너무 낡아서 그런데 너네 집에 돗자리 있니? 있으면 그거 하나만 챙겨서 와. 네, 당연하죠. 어머님이랑 저랑 누워서 뒹굴어도 될 만한 거 챙겨서 갈게요. 그렇게 다음날 공원에 나가면요. 어머님은 가방 안에서 무슨 보물 찾기 하듯 끝도 없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김밥, 과일, 튀김, 묵무침, 계란 장조림까지. 아니, 도시락을 한 세 집이 먹고도 남을 양을 그렇게 싸우셨다니까요. 제가 어머님, 이거 너무 많아요. 두 명이 먹을 양이 아니잖아요. 하면은 또 시어머니 특유의 호탕한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많이 먹어야지. 너 그렇게 빼빼 말라서 무슨 환자를 본다고 그러니? 모자라는 거보다 남는 게 낫지. 남으면 가져가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지금 보니 어머님이 이렇게 잔뜩 싸우시려고 저한테 돗자리라도 챙기라고 하셨구나 싶었다니까요. 일부러 엄청 크고 좋은 돗자리 새로 구매한 건데 그거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죄책감에 밥 못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걱정도 무색하게 진짜 두 공기 뚝딱 비웠습니다. 왜냐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웬만한 백반집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그분의 손맛이요. 그냥 평범한 손맛이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 손맛이었어요.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종종 반찬을 싸서 저희 집에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경비실에 슬쩍 맡겨두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집에 오다가 경비실에서 302호님 이거 받아가세요. 어머님이 두고 가셨어요. 하면 또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사람을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남편한테 괜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 사이도 더 단단해지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에 아이까지 낳게 됐는데요. 남들은 애 낳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10월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와서 잔소리를 하고 산후조리 방법 가지고 부딪히고 그러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오히려 제가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가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며느리 월드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진짜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안 돼요? 영선아, 그저께부터 호근이 눈총이 따가워서 죽겠어. 그래도 내 딸이 이렇게 붙잡으니까 가긴 싫다잉. 시어머니는 진짜 도와주러 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몸살 나서 조금만 끙하고 있으면요. 바로 일어나서 아기 먹일 거 챙겨주시고요. 아이 목욕시키는 것도 제가 서툴까 봐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데 그걸 도와준다고 생색 한 번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요. 시어머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김장이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김장을 꼭 집에서 담그셨는데요. 그날만큼은 제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요. 시어머니 김치 맛이 진짜 끝내줬거든요. 그걸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또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보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선아, 김장이 얼마나 허벌나게 힘든 건데 너는 애도 키우고 일도 하면서 뭘 또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한다 그래. 그냥 쉬어라.
어머님, 안 돼요. 저랑 꼭 같이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한테 김치는 꼭 전수받고 말 거예요. 그렇게 저는 김장날이면 새벽부터 수육용 고기를 한아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김장을 같이 하고 싶구나 하는 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꼬박꼬박 불러주셨어요. 애도 좀 크니까 어느 순간 애도 김장날을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치 속 조금의 고기 싸먹는 맛이 너무 좋다고요. 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은 어머님 김치 맛 좀 따라잡아 보자 싶어서 집에서 혼자 김장을 해봤는데요. 역시 그 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먹고는요. 여보, 엄마 김치랑 맛이 다르긴 한데 다른 데로 너무 맛있다. 진짜 잘했다. 이러니 또 제가 기분이 한껏 업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매년 김장날이면 시댁에 달려가서 더 배우고 더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김장김치라고 말할 정도로 됐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랑 쌓아온 그런 시간들 덕분이었죠. 근데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남편은 정말 너무 선해서 반대로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남편은요, 어디를 가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요. 사회라는 데가 원래 사람 뒤통수 치는 일도 많고 남 이용해 먹는 놈도 많다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서방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걱정이요. 그게 이서방의 좋은 점이긴 하지만은 내 식구니까 걱정이 앞서네. 그 말이 참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요, 시엄마와 저는 워낙 잘 지내니까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사위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감철 되면요, 직접 독감 주사 놔주시고요. 남편이 잔기침만 해도 영양제 챙겨주고 피곤해 보이면 이서방 이거 먹어. 비타민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화목하고 따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오면 정말 만사 걱정이 사라지는 사람처럼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요, 출근 준비하면서 큰 숨을 한번 내쉬고 나가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게 날마다 반복되니까 제가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40 넘은 나이인데도 만년 과장해서 승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그 힘듦의 이유 중 하나겠구나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차장에 부장에 잘만 승진하고 있는데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붙박이이니까 저도 가정을 꾸리는 입장에서 조급하긴 하더라고요. 왜 승진이 안 되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왜 승진 못해? 뭐가 문제야? 이런 말은 절대 못하죠. 그건 남편 자존심을 밟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남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회사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텐데 제가 그걸 파고드는 건 오히려 상처를 더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진짜 우연히 그 답을 찾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남편 회사 가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뭐가 이렇게 가방이 무거운지 서류라도 많은가 싶어서 열어봤다가 제 눈에 8회차 김장 행사라고 크게 적힌 종이가 탁 박혀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그 종이를 잡고 멈춰섰어요. 아니,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제가 김장 행사라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8회차라고요? 저는 종이를 들어 올리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거실로 나오길래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뭔가 들킨 사람처럼 표정이 굳더니 그냥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표정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매년 하는 거야. 김장 행사.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행사면 행사지. 왜 회사에서 김장을 하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요식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와이프들까지 다 참여하는 자리라고요. 듣는 순간 바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초대를 받은 적도 없었고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요즘에 그런 걸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럼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남편이 바로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해 보였는데, 그렇게 한참 고르고 고른 말이 딱 한마디더라고요. 아유, 당연히 당신이 힘들까봐 그랬지. 그런데 남편 말은 그냥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그 행사는 대표네 집 마당에서 하는 행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대강 생각했던 게 남편 회사에서 점심을 주니까 그때 먹을 김치를 다 같이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사장이 자기네 김장을 1,000포기 가까이 직원들과 와이프들 동원해서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직원들이 돈도 낸대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행사랍시고 직원들을 데려다 사장 집 김장을 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엔 당연히 황당해서 안 갔었대요. 그랬더니 바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답니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영업직으로. 그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열이 확 뻗치는 게 느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벙찐 거죠. 남편은 그동안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요. 여태까지 주말에 회사 일하러 나간다고 할 때마다 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진짜 웃기는 대표다.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나처럼 안 오는 사람 많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와이프를 데리고 온대요. 그럼 결국 남편만 와이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여보, 혹시 그것 때문에 승진에도 불이익 받고 그런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짧게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와이프를 안 데려온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계속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이 정도로 매번 승진에 밀릴 만큼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길래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넣는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노동부 얘기까지 꺼냈어요. 이런 거야말로 신고해야 한다고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보, 나라고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만 싶었겠어.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내가 여기 잘리면 이 나이에 또 어디 취직을 할 수 있겠어. 나이 있고 경력 많은 사람 연봉 쳐주기 힘들다고 재취직도 못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법 아니겠어? 그 인간도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여보,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버틸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속상하다는 거잖아. 그 짐 나도 같이 들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재미있게 김장하고 와도 바로 몸살오는 거 몇 년 동안 옆에서 내가 다 지켜봤잖아. 그런 당신한테 하루 더 김장하러 가자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 그게 뭐가 어려운 말이라고. 두 눈 딱 감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못했어.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 오는 게 싫었어. 괜히 기분 상할 일 생길 거 뻔하고 나도 거기서 앞치마 메고 대표랑 대표 가족들한테 다 같이 쩔쩔매고 있어야 하는데 그 꼴 보여주기도 싫고 당신도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끝내 살짝 울컥해서 눈이 벌게지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남편이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나고 나한테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도 서운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바글거렸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됐어. 올해는 나도 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번에는 남편이 진짜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말리려고도 했습니다. 아니, 나 간다고. 내가 보고 와야겠어. 뭐 하는 회사고 뭐 하는 인간들인지.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결국 말을 접더라고요. 제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결국 8회차 김장 행사를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려면 일단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애를 맡기면서 김장 행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미친 거 아니냐고 화를 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엄마한테 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 그런 사적인 일로 직원들 동원시키고 그걸로 인사평가까지 영향을 주는 더럽고 치사한 대표놈 얼굴을 무조건 봐야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애를 맡기고 오니까 행사 시작 시간보다는 좀 늦게 도착하게 됐죠. 그렇게 대표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앞치마를 메고 묵묵히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괜히 한 번 더 마음을 누르게 만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혼자서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여보 하고 불렀는데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대표가 피식 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이고, 보기 힘든 사람 드디어 보네. 이 과장님 마누라 불렀어? 죽어도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승진이 무섭긴 하지. 아이고, 눈물겹네. 그 말투가 그냥 사람을 내려다보고 비아냥대려고 만든 말투였어요. 순간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말을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속이 아래에서부터 확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지네 집에서 먹을 김장김치를 왜 1000폭이나 담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직원들 사비까지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승진 가지고 갑질하는 주제에 저한테 이런 비아냥을 던지는 게 이게 정말 회사 대표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선명하게 뒤집혔어요. 야마가 확 돈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죠. 아무리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해서 버는 돈이 많지 않다고 해도 말이에요. 허리띠 조금만 졸라매고 우리 남편이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하면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돈이 아예 없겠어요? 그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자리 잡더니 오늘 이 인간 회사 그만두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판사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바로 핸드폰 꺼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요. 제가 엄마한테 상황 설명을 아주 그대로 했어요. 엄마, 대표가 내가 왔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남편한테까지 꼽죠. 나 오늘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남편 일 그만두게 할 거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그러자 엄마가 잠시 말을 아끼시더니 결국 결단을 내리셨죠. 그래, 나도 이런 식의 결말은 생각 안 했는데 됐다. 내가 우리 딸이랑 사위 어디 제대로 한번 도와줘 보마. 그 말 듣는데 진짜 등 뒤가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에게는 아주 든든한 히든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딱 30분 뒤였어요. 대표가 누군가한테서 온 전화를 받더니 순간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손으로 땀을 닦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전화 끊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 과장님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봉사를 꾸준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알게 되신 인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시골은 말 그대로 외진 마을이었어요. 보건소를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을 가야 했고 독감주사 한 번 맞는 것도 일이었죠. 건강검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엄마가 매년 꼭 들르는 동네였는데 엄마가 특히 정을 붙였던 집이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손이 크다고 소문난 노부부였는데 땅도 많고 농사도 워낙 잘 되는 동네라 그런지 먹을 건 늘 풍족해 보이는 집이었죠. 대신 외로움은 계속 쌓이는 집이기도 했어요. 아들 셋을 공부시키겠다고 전부 서울로 밀어 올려버리고 유학까지 보내느라 애썼는데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추고 연락 와도 돈 얘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늘 고요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풍경이었죠. 엄마는 그걸 아니까 더 챙기고 저는 따라가면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몇 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대학 가고 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를 안 따라갔지만
엄마는 그 집만큼은 해마다 한번 꼭 들렀어요.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유지 어르신만 혼자 남아 계셨죠. 엄마가 어느 해에 들렀을 때 어르신한테 조심스레 물었대요. 어르신, 서울의 아들들도 다 있는데 왜 혼자 계세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라고 해도 발이 안 떨어져. 근데 그 해 엄마가 집 구경을 하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그대로 멈췄다는 거예요.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는데 야유회라고 적힌 사진 속에서 제 남편 얼굴이 떡하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당당하게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이 유지 어르신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지금 남편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여쭤보니까 어르신 댁 막내 아들이라더라. 세상 참 좁지 않니? 그러게 오늘 애 아빠 오면 말해줘야겠다. 어쩜 이런 인연이 있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남편한테 말해줬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김장 행사 때문에 애진작에 찍혀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대표한테 말해봤자 무슨 좋은 소리 듣겠냐 싶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저랑 친정엄마가 대표가 멋대로 사람들 부려먹고 있는 김장 행사라는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남편 회사에서 1,000포기씩 담는다고요. 오늘 애 맡기러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엄마 반응이 심상치가 않으셨어요. 엄마, 대표가 지네 가족 먹을 김치를 1,000포기를 담는데 그걸로 뭐 장사라도 하는 거 아니야? 1,000포기를 도대체 어디다 써? 엄마는 제 말 듣자마자 표정이 싹 달라졌어요. 딱, 그거다 하는 얼굴이었죠. 그 김치 어디로 가는 건 줄 알겠다. 엄마가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감 잡으신 거예요. 엄마는 그 동네를 몇 년이고 봐온 사람이니까요. 그 대량의 김치들이 그 어르신네 동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채신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알고 보니까 대표가 여태까지 지랑지 마누라가 열심히 1,000포기를 담는 척하면서 지네 아버지 동네에 김치를 나눠주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사하는 척, 동네 어르신들 위해 김장 해다 주는 척 하면서 유지 어르신에게 사업하는데 돈을 좀 지원해달라고 손을 벌려왔던 거죠. 근데 그 김치가 뭔가요? 대표 집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직원들 시간 갈취해서 갈아 넣고 직원들 돈까지 갈취해서 만든 김치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졌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듣자마자 바로 감을 잡으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유지 어르신에게 전부 일러 바치셨어요. 우리 사위한테 갑질하는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닌다면서 말이죠. 어르신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가 난 겁니다. 김치 1,000포기 해다 줬다는 게 전부 직원들 등골 빼먹은 거냐? 사업자금 지원 없다. 여태 준 돈도 다 뱉어내라. 아주 단칼에 끊어버리셨죠. 솔직히 대표가 전화 하나 받고 얼굴이 탈색이 돼서 다급하게 남편을 찾는 그 장면부터 이미 분위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있었는데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남편은 앞치마 묶은 채로 김치통 들고 있다가 갑자기 대표가 쿵소리 나게 문을 밀치고 나오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 인간은 항상 남편만 부려먹고 남편이 실수도 안 한 일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늘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 주려고 하는 게 눈에 훤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본인 발등을 찍는 방식으로 돌아온 거죠. 이 과장 지금 당장 와봐. 예, 저요? 왜요, 대표님? 이 과장, 너네 집에서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네? 대표님 아버지요? 그 어르신? 아니, 저는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대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서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그게 저희 남편이 아는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랑 연이 있으셔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좁죠. 세상 무섭게 돌고 도는 거예요. 저 말 한마디 던지자마자 대표 얼굴이 아주 가까이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사색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입술을 달달 떨더라고요. 전부 다 망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완전 눈이 도셨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모습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승진이 무섭긴 하지. 하고 비웃던 그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아주 담백하게 말했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지금까지 직원들 갈취해서 김장 1,000포기 만들고 그걸로 봉사하는 척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한 건 대표님이죠. 벌 받을 사람도 대표님이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로 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돌려내. 전부 돌려내라고. 내가 주는 월급 받고 먹고 살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제가 왜 돌려내요? 대표님이 지은 죄는 대표님이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길래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대표님이 뭐라 하신 거 들으셨죠? 직원들 갈취해서 김치 1,000포기 만들던 거 다 들통나서 쫄딱 망했다고 하네요. 다들 이제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이참에 노동청에도 신고 넣을 거라서요. 제 말이 퍼지자 직원들 얼굴이 싹 굳었고 대표는 그제서야 진짜 다급해진 얼굴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부인, 잠깐만요. 제발 내가 이 과장 승진도 시켜줄게. 부서도 다시 옮겨주고 김장 때도 이 과장은 내가 빼주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말 좀. 대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을 덜덜 떨고 빌어도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런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물 건넌 지 한참 된 일이니까 포기하고 죗값 받으세요. 그 말 남기고 저는 남편 손을 딱 잡고 그냥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대표가 뭐라고 짖든 말든 저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어요. 오히려 남편 손이 차가운 게 느껴지는 바람에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하고 눌려 있었으면 손이 저렇게까지 차갑나 싶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남편은 출근하자마자 사표 냈어요. 미련도 없이요. 사실 주말 내내 제가 설득했거든요. 여보, 앞길 생각하면서까지 여기서 버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당신 혼자 아니잖아.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던 아니면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른 일을 알아보자. 당신이 이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게 멀리 봤을 때 더 큰 손해야. 난 돈보다 당신이 중요하다. 남편은 계속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엔 고마워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또 얼마나 심장을 콱 누르던지요. 이 이야기 들은 시어머니는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친정으로 찾아오셨고요. 사돈, 제가 며느리 잘 본 덕에 사돈 잘 만난 덕에 이렇게 복을 받네요. 저는 어미가 돼서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따끈한 차를 따라주고 계셨고요. 아이고 사돈, 사람 된 도리로 누구든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가족이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두 분이 서로 손잡고 웃는데 그걸 보는 제가 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대표는요, 그 후로 진짜 완전히 팽당했습니다. 사업할 능력도 없으면서 유지 어르신 돈으로 돌려막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결말이었죠. 남편이 그만둔 다음 날부터 회사에 감사가 들어갔고 노동청 신고도 들어갔고 유지 어르신이 직접 회계감사까지 요청했대요. 그러다 뭐가 나왔냐면 어르신이 준 후원금 일부를 법인 계좌도 아니고 개인 통장으로 돌려서 쓴 흔적이 덜컥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게임 끝이죠. 횡령, 기부금, 부정사용,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 수사 대상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심지어 직원들도 회사를 못 믿겠다면서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찍소리 못하고 참았던 사람들이 이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르르 나갔다더라고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요, 가장 통쾌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표 부인이 유지 어르신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문도 안 열어주셨대요.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 통쾌해서 박수 칠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대표가 마지막 발악으로 직원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려서 증인 좀 서달라, 나 좀 살려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전했더니 엄마는 잠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남 등쳐먹으면서 절대 잘 살 수 없다. 그게 세상 이치야. 저는 그 말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고 남편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 손등을 살짝 덮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멋있어요. 장모님 같은 분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제 아내라니 그게 제 인생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더 찌릿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사히 새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괜한 걱정으로 편의점 알바니 대리기사니 이런 얘기했던 게 머쓱하네요. 남편은 이번에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었어요. 누가 나처럼 당하면 안 돼. 그래선 안 되는 거잖아. 그 말 듣는데 우리 남편 참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족들 생각하며 꾹꾹 참아왔었으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땐 다리 다쳐서 낑낑대고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낑낑대고 참 여러모로 든든한 모습보다는 애잔하고 귀여운 모습이 더 많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누구보다 멋진 아빠일 테니까요.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정직하고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게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